리포트에서 보신 신구 권력 갈등을 중심으로 한 전가 이슈, 정치 맞수다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회동 결과 갈등의 미봉이라 이런 느낌이 좀 강했는데 역시 사흘 만에 전면전 양상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새 대표 선임을 두고 인수위와 청와대가 정면 충돌을 했는데 일종의 인사 문제이기는 한 것 같은데 자리가 좀 뜻밖입니다. 자, 인수위가 먼저 공개적으로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하고 좀 비판을 했잖아요. 자,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유, 그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두 분이 만나서 오랫동안 제일 오랫동안 만나셨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는데 저는 크게는 우선 인사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번 뭐 얘기가 됐습니다만 정권 이해한계 주요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음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놔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전체적인 큰 인사 범주 내에 하나 있고, 두 번째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게 물론 민간기업 맞지요. 민간기업 맞아서 민간기업의 인사에 뭐 인수위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대우조선해양은 다 우리 국민들 알다시피 사실은 산업은행이 그 공적 자금 때문에 한 5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혈세가 벌써 7조 1천억 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상 공기업인 거고, 마지막 이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뭐 M&A 얘기도 나오고 경영의 효율화가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한데 뭐 이게 생산과 관련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사장으로 임명이 됐다. 근데 공교롭게 그게 또 뭐 대통령님의 동생의 뭐 친구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오비 일합격에 딱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이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인사를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 하나. 그다음에 뭐 사내에서 평판도 좋고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면 5월 9일 이후에 혹은 뭐 지금 인수위 쪽, 그러니까 당선인 쪽과 협의한 후에 인선을 하더라도 당연히 그분의 능력이 높으면 그분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한 두어 번 정도 금융위에서 절차를 진행하지 말으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느냐.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거고, 심지어 청와대가 어제 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좀 감정적인 멘트까지 나오면서 지금 갈등이 좀 많이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청와대가요, 입장을 내놔서 알박기 인사라는 규정이 굉장히 모욕적이다. 사과해라 이런 얘기가 지금 했잖아요. 청와대 입장도 굉장히 강경한 것 같아요. 네. 이런 배경은 또 어디 있다고 보세요? 무리해서 비난을 하시니까 그렇죠. 저도 다른 표현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을 왜 눈독 들이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협의를 통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협의할 내용이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협의를 않고 진행했다도 아닙니다. 신구 정부 모두 굳이 이 인사에 관여할 이유가 없는 민간기업 맞습니다. 다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적인 영역에 있는 소위 산업은행의 법정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5월부터 정상화관리위원회라는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8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구조조정, 그다음에 조선산업, 그리고 또 회계, 법률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사장의 임기가 끝났고 정상화관리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서 후보를 추천하고 그리고 주총의 결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좀 무리해서 비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통상 인사 알박기라는 식의 몇 차례 연속된 공격을 하시는데 그것과도 사안이 다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한 그러한 방식의 주장 역시도 사실 인수위 차원의 지금 당선인 신분에서 정작 거론해야 될 문제는 회피하시면서 이런 부분에만 주장하시는 것도 참 우스워요, 솔직히. 윤 당선인 일본 문제, 교과서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당선인 신분이라서 뭐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우리 국가적 이익을 외면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리에는 관심이 많으시고 민간 기업에 그렇게 눈독을 들이십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노조에서도 지금 대변인 평가하신 것처럼 내부에서 그리고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로서
기대감을 표한 바 있고 그 내정된 절차, 이제 선정된 절차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위법사항 확인할 수 없고 노조는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긁어서 이렇게 문제 삼는 이유, 이렇게까지 무리하실 이유가 있냐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뭐 앞선 우리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옷값이라든지 좀 무리수를 계속 던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정치적 필요에 의한 소재 찾기 조금 그래도 무리하신 것 같아요. 일단 옷값까지는 안 갈게요. 요건만 가지고 예.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산업은행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사장 선임 과정에 구성되어 있는 이사분들이 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좀 산업은행 총재라고 하나요? 지금 이동걸 총재가 계시죠. 네.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20년 가자라고 건배사를 했던 그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장 선임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야 당연히, 절차적으로야 당연히 절차를 밟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박도석 사장, 신임 사장님께서 당연히 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내일에도 그리고 인수위 쪽하고 협의를 해도 충분히 될 텐데 왜 굳이 그랬나라는 오비일학격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과정이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요. 앞서 이제 저희가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는 당선인의 의중과 관계없이 인수위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건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삼은 거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에 이미 뭐 선임 절차가 끝났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니까 그 결과를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인사였는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나오겠죠. 보여지고 두 번째 이제 일본 교과서 문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북한이 좀 화성 15를 쐈을 때도 당선인께서 특별한 입장 밝히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인수위 차원 혹은 당선인 입장을 내놓을 수 있지만 외교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연히 대통령께서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외국에는 원보이스로 나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입장 표명을 안 하셨다고 봅니다. 일본 문제에 관한 한 늘 대선 과정에 있어서 일본의 그 이제 역사에 대한 바로 된 인식 그리고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바탕을 전제로 해서 한일 관계가 발전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뭐 당선인이 왜 얘기를 안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민주당이 정치적 배경을 갖고 당선인을 지금 한일 관계 문제 속으로 넣어놓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인사 문제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결국 인사권을 행사한 거는 산업은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수위에서 사실 이 문제를 제기하기엔 좀 급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산업은행은 지금 국적기관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금융위원과 기재부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고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위치가 뭐 그냥 작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리고 7조 1,000억이나 되는 국민의 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당연히 인수위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조선산업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우조선해양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인수위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인사라면 아니면 조금 더 지체되거나 아니면 협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됐어야 되는 인사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뭐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인수위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간섭하면 안 되는 인사입니다. 그런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꾸 눈독 들인다는 말, 그 말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다른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대변인 논평하듯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코멘트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일본 정부 당국자의 면전 앞에서 그 문제를 사실상 회피하신 거나 진배 없지 않습니까? 그 방식을 지적한 겁니다. 여전히 일본이라는 관계에서는 윤 후보자는 그렇게 약하신 겁니까? 할 말 못해도 되는 굴종적 관계에 있으십니까? 윤 후보님 측 외교안보 관계자들 보면 자위대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던데 그런 외교관이라든지 굴욕적 외교관계에 대해서는 국민의 불안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번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일단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그 위안부 관련한 교과서 문제는
어제 그저께 일어난 일이었고 지금 이재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당선인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아마 일본 대사를 만났을 네. 때 얘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관계 이 사안이 불거지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면전에서 얘기하지 않았다, 회피했다라는 말씀 좀 다르지 않나. 어제 그제 이 건이 터졌을 때 왜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코멘트를 하지 않았나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 주실 수 있고 그 건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대통령이 그리고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멘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 게 옳다라는 판단이 당선인 측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안이 예정돼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서 마땅히 그것도 날짜적으로는 하루 상간에 대사를 만나는 장이었습니다. 그저 뭐 잘 있냐, 잘 있다, 잘해보자 이런 얘기하고 헤어질 위치가 아니시죠. 당선인 무겁습니다. 국가 경영 하셔야죠. 외교의 수장과 진배 없습니다. 왜 필요할 때는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불필요하다라고 스스로 사안별로 이렇게 선별적으로는 권한이 없다라고 내려놓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인에 대한 선택적인 대우도 저는 민주당이 이제 그 6월 1일이라는 지방선거가 당장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우리 박범계 법무장관께서 이런저런 당선인의 공약 갖고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당선인 대우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일본 문제에 관해서는 당선인이 꼭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스스로 좀 고생이 국회의원이라도 있다라는 점도 얘기해야죠. 있어요. 정치인이라도 얘기해야죠. 마땅한 시민사회에서 뭐 이제 존경을 받는 어떤 인물이라도 국가를 대변하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누구라도 어떤 위치에 있다면은 그런 자리라면 얘기를 해야죠. 하물며 당선인이라는 신분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당선인이 뭐 무슨 의무다, 뭐 법적인 의무다 이런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요. 그 좀 비판의 지점들이 납득이 안 되네요. 예, 그럼 여기까지 네. 해도 되겠죠? 예, 다시 그 인사 문제 얘기로 좀 돌아가 볼까요? 그 사실 말씀하셨지만 두 분 만나서 만찬 시간 굉장히 길었고 그래서 좀 뭐 기대도 나름 했었잖아요. 그때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이철희 수석하고 장제원 비서실장하고 실무 협의를 하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좀 넘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실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혹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런 의심도 좀 가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얘기 들으신 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예. 말씀드렸지만 감사위원을 뭐 1인씩 나눈다는 네. 얘기가 실무단위에서 나왔는지 어떤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네. 그런 방식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할 수 없고요. 원칙적으로 임기 종료에 권한 있는 사람이 마땅한 권한을 행사해야 되고 유보를 요청한다. 뭐 가능하겠죠. 반드시 협의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그 실무 협의라는 것 자체도 사실 뭐 잘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인데 잘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인수위 측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도 잘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이 문제는 결국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정부로서는 윤 당선인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윤 당선인의 의견대로 할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다고 해서 실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평가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경청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이 있는 사람이 행사하는 게 맞다는 생각 여전히 저는 감사원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단호하지 못한 청와대가 조금 이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께도 그런 방식은 사실 지지해준 국민들과 여러 지지자들 우리 당에서도 납득 못하는 분들이 많고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추가로 질문하시겠지만 네. 뭐 공언했던 일들은 결국 나몰라라 하면서 왜 이렇게 인사 문제만 선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추경 이야기도 저희가 곧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추경 이야기라든지 정작 국민께 해야 될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인사 문제, 내 사람 심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일본이라는 특수국가에 대한 모호한 외교적 입장,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좀 국민들이 또다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지금 외형적으로 보면은 뭐 문제가 걸려 있는 게 이제 인사 문제, 그다음에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예비비의 문제, 그다음에 추경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 간의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모양을 보니까 만약에 이런 협의가 이제 원활히 진행이 됐다면 뭐 하나씩 풀려나가는 게 있을 텐데 지금 대표적으로 되는 한 세 가지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저는 그 안에서도 제대로 된 협의, 그다음에 이 원활한 소통이 되지는 않고 있어서 정권 2단계 이 인수인계 작업이 굉장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 뭐 굉장히 대치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이미 말씀을 하셔가지고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추가 경정 예산 얘기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좀 이것도 좀 냉랭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인수위가 현 정부 협조 구하지 않고 그냥 새 정부 출범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죠 지금 독재 그렇죠.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예. 일단은 보면 추경이라는 거는 그 재정 당국에서 추경에 대한 실질적인 작업이 우선은 필요하고 이 재원을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고심과 함께 추경을 어떻게 짤 건가가 이제 필요한데 여기에는 또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대통령의 지시 내지는 국무회의에서의 합의가 좀 필요하잖아요. 이런 과정이 아직 진행되기가 완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막 추경이 수립이 됐다, 추경안이 수립이 됐다 하더라도 국회 가서 또 여야 합의가 또 필요한 과정인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예. 이미 그 행정부 내에서의 절차도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아마 인수위에서는 그러면은 5월 10일 이후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리고 당선인께서 뭐 50조 추경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그게 지금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5월 10일 이후에 진행하겠다라고 아마 입장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새 정부에서 추진하겠노라고 얘기가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사 문제하고는 좀 추경은 네네. 분리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 예. 부분만큼은 청와대 회동에서도 기꺼이 상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해서 국민의 시름을 덜어주는 일에 총력을 다하자라고 각오하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예. 심지어 당선인께서 후보이던 시절에는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이라고 했습니다. 임기 개시되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수상공인께 1,000만 원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한 얘기는 그냥 공수표 남발하신 겁니까? 지금 단 하루가 급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하루 상간에 정말 절체적인 운명적 결정을 하는 개인의 삶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조바심, 조급함을 느끼지 못하시는 안이함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국회로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50조라고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냥 지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50조라는 규모를 말씀하셨을 때는 나름의 다 해법과 계산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산과 해법에 또 정부의 운영 역량들을 더해가지고 최대한 지혜를 짜내서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해보자고 하는데 굳이 또 이것만큼은 임기 이후에 하시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당선되면 하겠다는 공약인데 그렇게 하시고 청와대 이전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왜 이렇게 임기 이후에 하셔야 될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임기 전에 하시겠다고 방법을 좀 하는지 일러주시면 아마 논의가 민망합니다. 인수위에서도 진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게 재정당국에서 추경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을 만들어서 국무회의가 통과되고 그리고 국회에 넘겨야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재정당국에서 못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못 만드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재정당국이 인수위에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해서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정당국이 협의를 하지 않기 인수위에서는- 때문에 인수위로서는 하고 인수위에서는 싶지만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정리하시면 재정당국에서 재원을 마련해갖고 이렇게 추경안을 만들어 오면 인수위와 협의해서 인수위도 좋다고 하고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불가피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국회에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재정당국 기재부에서 추경안을 안 만들면 인수위에서 무슨 방법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국회에 필요하실 때는 넘겨드려요. 벌써 정권을 이양받으신 것처럼 모든 정부 조직에 권한을 주장하시면서 지금 협의를 통해서 국민을 위해서 발빠르게 하자라고 열린 마음으로 내놓은 사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권한을 부정하십니까? 특히 또 50조 원이라는 게 그냥 좀 큰 숫자라서 지르신 겁니까? 후보이던 당시 그냥 잠시만요. 질러보신 겁니까?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지금 예산안을 세부적인 걸 만들지 않는 거는 지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그 50조 원이라는 규모라든지 아니면 이 재원을 마련할 방법에 있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혹시 그런 건 아닌가요? 이견 애초부터 있죠. 그러니까 재정당국에서는 지금 50조라는 재원을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거고 인수위에서는 좀 더 협의해보고 노력하면 최소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지금 현재 세출 구조를 좀 조정을 하고 추가 세수가 있는 부분을 조정하면 된다. 그런데 재정당국에서는 일단 50조 규모가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건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 안 하고 못 하겠다고 한다면 인수위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요? 저는 오히려 이재정 의원님 방법을 일러주시면 인수위가 재정당국과 기재부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제가 가서 귀뜸이라도 좀 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소상공인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안이 오면은 하시겠다는 마음은 갖고 계시지만 안이 안 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되게
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재정 당국이 사실 국간직위로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늘 행동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이건 어느 정부 때 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태도를 부추기고 동조했던 것은 이제 우리 국민의힘 측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수적 견지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유독 윤석열 당선인만 50조 지르실 때만 굉장히 자유로우셨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재정 당국의 그러한 태도 역시도 정부 임기가 시작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홍남기 부총리라든지 수장의 책임만은 아니거든요. 기꺼이 설득과 또 50조를 설계하셨던 그 수많은 전문가 측의 의견들 그리고 기본에 준비하셨던 거 없지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말씀으로 미뤄. 그것들을 내어놓으시면서 함께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지금부터라도 거치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당장 당선인의 임기 시작이면 될 것 같이 말씀하시고 또 그때 노력하실 것을 왜 지금은 노력 안 하시는지 저는 그게 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냥 겁니다. 과거 얘기로 돌아가는 게 좀 한 말씀만 딱 올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께서는 100조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기를 그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50조냐 뭐 이게 뭐 노력을 안 한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이 어떻게 추경안을 만드는지 누가 더 많은지가 아니라 저는 뭐 이미 뭔가 근거를 갖고 그러니까 계셨던 규모가 아닌가. 예, 충분히 충분한 100조라면은 무리했다 충분한 치더라도 근거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럼 근거를 갖고 계시면 갖고 그걸 있어요. 통해서 재정 당국을 설득해내는 과정은 굳이 임기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협의하고 있는데 정부의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재정 당국의 그 국간직위의 그런 단호함들은 여야 막론하고 모든 정부가 늘 당면하는 문제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하셨어야죠. 자, 뭐 지금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예, 봅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는 걸로 하고요. 양당에서 약간 양측에서 약간 그나마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있다면 부동산 규제 완화 이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다는 아닌 것 같고 일부 정책인데요. 양도세 중과 유예,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한테 뭐 수취득세를 면제하겠다. 뭐 이런 방안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거는 민주당도 굳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문제에 있어서 네.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실망을 끼쳐드린 점 있습니다. 특히 또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분은 매물을 잠기게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출구가 필요하다라는 시장 현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 점에 있어서 의총을 거쳐서 이제 일시적 유예를 통해서 시장에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이 되는 효과까지도 아울러 예측하면서 저희가 의총 내에서 관련된 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아, 네. 네. 그건 환영할 만한 그럼 이야기인 당연히 것 같죠? 그래야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단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예.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거래 절벽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원래는 뭐 매물이 많이 나와서 공급량이 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일단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양도세 문제, 대출 문제는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환영. 두 번째는 그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부족했던 공급을 어떻게 늘리느냐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뭐 대충 면이 있는데 저는 뭐 이 건에 대해서 시장 논리에 따라서 그리고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쳤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검토를 해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 임대차 3법 같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충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네. 어제 정책의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 의견이 어떻게 좀 잘 모아졌습니까? 사실 임대차 3법 시행된 지가 채 2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임차인에게 임대인과 동등한 어떤 협상력을 주고 권리를 부여한 측면, 그리고 또 그 법의 취지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십니다. 되려 어떤 부분에서 이제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점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들 논의할 수 있지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무위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겨우 협상력을 얻은 임차인들에게 채 2년도 되지 않은 시간에 다른 방식의 법률 적용을 통해서 또다시 불안한 지위를 가져다 주는 것밖에 안 되고 그것은 임대차 시장에도 적절한 시그널이 되지 않습니다. 보완할 점에 대한 아마 각각의 시선도 다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당에도 다양한 시선들이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갱신 청구권이 인정되어 4년 이후에 새로운 계약자를 만날 때는 결국은 상한선이 없다는 부분이 저는 되려 시장에 관여했던 당초 임대차 3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라는 측면이 들어서 오히려 그 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점은 아마 우리 국민의힘과는 다른 지점인 것 같은데요. 제도를 보완하는 데 있어서 절충을 해나가고 의견들을 좁혀나가는 건 동의하지만 2년도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또다시 임차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제도를 무위로 돌리는 것은 반대입니다.
자, 임대차 3법 관련해서는 이 다음 코너에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하게 돼 있어서요. 자, 여기까지 오늘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